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아내 이순자 씨가요. 손자 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5.18 때 태어나지 않은 너는 주제 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마라. 할아버지 얼굴에도 먹칠하지 마라. 네, 100번 양보해서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전 의원 씨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 살고 있던 정도가 아니라 잘 살다가 5.18 때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의 외침에는 왜 침묵합니까?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것엔 분노하면서 왜 이 땅에 민주주의에 먹칠을 한 것엔 침묵하는지 5월 11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사건 중에 여러분 혹시 카페 난동 진상 손님 기억하실까요? 그 뒷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됐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손님 한 사람이 카페를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먼저 시청자분들의 기억력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남성 손님 두 명이 커피를 들고 카페 테라스로 나가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네. 잠시 후에 카페 직원이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연 구역임을 알렸고요. 그런데 갑자기 커피를 테이블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컵을 카페 앞에 도로에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당황한 직원은 어쩔 줄 몰라하고 밖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은 날라온 컵을 보고 놀라 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 영상 당시에 보여드렸을 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시청자 게시판이나 그 유튜브 창의 반응들을 봤더니 정말 다들 기함을 하셨대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 앞에서 컵을 내동댕이 쳐서 깨뜨릴 수 있지? 일단 영상만 봐도 충격적인데 허주연 변호사님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지난 6일 오후 8시쯤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라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요즘에 카페 테라스 바깥 자리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렇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랑 붙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금연구역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카페에서 직원이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거기서 흡연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남성 손님 2명이 흡연을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난동을 부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허. 카페 직원이 굉장히 공손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손짓을 하면서 테라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옆쪽에 흡연구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담배를 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성들이요. 커피가 담긴 잔을 테이블에 쏟아버리고 심지어 다른 남성은 그 테이블에 있는 커피잔을 바깥쪽으로 던져버려서 지나가는 행인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고 잔이 다 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직원이 음료를 또 테이크아웃 잔에 옮겨드릴까요? 이렇게 묻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쪽에 가서 이 담배를 피면서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렇게 난동을 피우면서 잘 치워봐라, 뭐 어디 한번 신고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당시 영상 보면 물론 저 당시 영상에 현장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 카페 직원분의 행동을 보세요. 만약 그 직원이 육성은 들리지 않지만 저 손님 남성 손님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 삿대질을 했다는 거 하면은 조금 뭔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신경, 감정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앞서 여성분 보세요. 직원분. 어떻게 해서 처음에 공손하게 모고 있다가 이랬죠. 이게 뭐예요? 손님 여기서는 담배 피우시면 안 돼. 뭔가 이랬을 거라고 추정되는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삿대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서 피우나 저기서 피우나 어떻게 같아요? 여기는 여기고 저긴 저기지. 저쪽 가서 피라는데 그게 기분 나빴어요? 흡연구역 가서 피라는데 왜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사람 앞에서 컵을 내동댕치 난동을 부립니까? 당시에 뉴스파이터가 해당 우리 방송 끝나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로
저 진상 난동 부린 사람들이 카페로 찾아온 겁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두 남성 중에서 한 명은 컵을 쏟고 한 명은 던졌잖아요. 네. 던진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런데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더 기분이 상했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컵이 손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는 것은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 실미도에 보면요. 설경구 씨의 대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비겁한 변명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수정 교수님. 뭐 변명이 충분하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아마 그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남자 장정 두 분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것 폭력이죠. 저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뭐 결국은 지금 던지고 깨지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실수로 컵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지금 보면 뭐 고리가 걸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애당초에 뭐 상당히 반원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컵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요. 얘기 들어보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 것처럼 보여요. 왜인지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카페 위에 있는 그 카페 건물에 위층에 실내 골프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올라갔는데 방이 없어서 카페 그냥 내려왔대요. 그래서 카페에 들렀어요. 그런데 카페에는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하다 보니까 기분 나빴다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실내 골프장 가서 퇴짜 맞으니까 자리 없다고 퇴짜 맞으니까 지금 화난 거예요? 어디서 지금 화풀이를 엉뚱한 데 한 거예요? 카페 점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지인분이 알려주셨다고 해요.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지인분이 방송을 보여주셨대요. 경찰 조사는 두 분 다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오신 분은 이제 컵 던지신 분, 그분만 오셨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술을 드셨고 그날 테라스에서 당연히 담배를 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직원이 제재를 하니까 홧김에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밖에다가 이렇게 뿌리시고 손에 그 고리가 걸려가지고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저희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직원한테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직원한테 우선 의사를 물어본다고 저희가 전달하고 돌려보낸 상태예요. 직원분은 이제 사장님들이 사과 받으셨으면 됐다라고 저한테는 괜찮아요. 진짜 별일 아닌데 괜찮아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 사장님이요. 당시 이제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직원분의 그 대답 약간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아니 사장님 괜찮아요. 저는 그냥 사장님이 그냥 사과 받으시면 됐어요라고 약간 성대모사까지 했어요. 그만큼 심성이 곱잖아요. 당시에 깨진 그 차 밑에 깨진 유리 조각 파편, 사기컵 파편까지 다 주었잖아요. 그분이 직원분이 그렇게 심성 고운 분인데 혹시요 최명규 원장님 직접적으로 사과 받아야 될 분은 진짜 누가 봐도 당시에 피해를 당한 직원분인데 직접 사과를 받으면 낫지 않겠느냐는 점주님의 얘기에 아니에요 손살을 쳤어요. 혹시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날의 충격 그렇게 트라우마가 떠오를까 봐 혹시 겁내는 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겁을 나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불쾌한 얼굴을 다시 봐야 되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건데 또 경험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싫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사과라고 하는 거는 용서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착하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하면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고 이분들은 열심히 경찰서에 찾아가겠지요. 그래도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둘 중에 컵을 던진 분만 온 것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알아봤는데 컵을 던진 분은 급한 거고 뿌린 분은 별로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마음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을 만나면은 사과를 억지로 강요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마음도 아파지고 맞아요. 억지로 강요받은 사과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 굴욕감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말할 수 없거든요. 보세요. 저기 금연구역이라고 버젓이 써 있어요. 그리고 저분의 그 직원분의 점원분의 그 손 행동 있잖아요. 저는 자꾸 저 행동이 막 이 아련하게 남아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막 강제를 하지 못하지만 손님 저 여기서 이렇게 담배 피시면 안 돼. 이 동작 보세요. 직원분으로서는 최선의 행동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기 다른 손님도 계시고 여기 금연구역인데요. 피시면 안 돼요. 한 거잖아요. 세상에. 근데 최재문 교수님. 근데 저 난동분 진상분인 손님 그 남성 2명하고 혹시 여기 카페 점주분은 원래 알던 사이예요? 뭐 모르던 사이 어떤 사이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점주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이 사람이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지 못해 답답하다는 심경을 표명을 했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분들이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서 20년 동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 그 점주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화가 난대요. 본인들 자영업하면 손님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똑같은 심정 아니냐는 거죠. 물론 뭐 어떤 자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자영업을 20년 동안 근처에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니 자기들도 자영업하면서 손님 맞이하고 이럴 때 느꼈던 그걸 생각한다면 과연 저렇게 일하고 있는 직원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큰 배신감이 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피해 직원이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 입장에서는 괜찮다 사과받으셨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부탁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 뉴스를 보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서 이제 이 화면들을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 그 직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시나 봐요. 근데 이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런 것들을 제발 그러겠죠. 뭐 마음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오셔가지고 뭐 직원 찾아가지고 정말 어땠냐 그때 너무 힘들었지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그 직원분 불러내서 제가 자기들이 위로한다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2차 가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당시 이 직원분은 그냥 됐습니다 사장님 하는데 그럼 이 일은 없던 일로 묻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지금 범했다고 지금 의심할 만한 범죄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말한 내용에 따라서 협박 내지는 특수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협박죄 빼고 나머지는 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행위들, 법적 쟁점이 여러 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쏟아서 부어버렸고 한 사람은 커피잔을 밖으로 던져서 깼잖아요. 이 던져서 깬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남동부린 60대 남성을 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나머지 그 테이블에 부은 행위, 이게 테이블의 효용을 일시적으로나마 해했다고 봐서 재물손괴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금방 닦아서 없어질 정도면 이게 재물손괴죄에 완벽하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도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경찰이 한 가지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업무가 방해됐을 것을 요하는 게 아니라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이 형사처벌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몰상식한 행동이 뭐예요? 세상에 그 커피를 그냥 부어요? 유리 테이블에? 그러면서 잘 치워봐라고? 딱 보니까 자제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개 아드님이나 따님이 카페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저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해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접이에요?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자기 친할머니한테 굉장한 질책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바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할머니인 이순자 씨로부터 질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이번에 알려진 겁니다. 어머. 그 메시지 내용이 보면 그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너의 어머니한테서 온 것 같다라고 이순자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되는 것도 모자라서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한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지난달 19일에 전우원 씨가 연희동 자택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그때 전우원 씨가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답이 없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던 겁니다. 네. 지금 이 장면 그대로 놔보세요. 미국에서 보러 오라고 하셔서 할머니 보러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라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저렇게 문자 남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 폭로가 날 때 당시 언론 보도 보면 할머니란 이순자 씨라는 사람이 할미한테 와라. 할미한테 와. 이 고국으로 와. 그랬잖아요. 아니 그랬다는 사람이 이거 180도 왜 변한 거예요? 최명규 원장님. 고국으로 오라고 하는 뜻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폭로를 하게 되니까 한국에 오라는 뜻은 한국에 와서 폭로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라라는 의미였던 입 다물고 거고. 있어라 와서. 네, 그러니까 오라는 의미가 와서 가족들을 보고 얘기하고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조용히 있자라는 의미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에 오긴 했는데 상황이 전혀 반대로 돌아가게 됐죠. 아하. 그런 다음에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이순자 씨 생각에서는 저렇게 찾아오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의 사정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히려 본인을 화나게 하는 거라고 본인은 지레 짐작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서 저런 내용을 갖다 이제 보내게 된 거로 생각합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할미 품으로 돌아와라 해놓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전우원 씨의 폭로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등등등 다 관심도 끌었지만 특히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잖아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엄마가 결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비자금입니다.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냥 은행에서 뺏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인분들을 통해서 채권인가 아니면 수표 같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돈 세탁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허주현 변호사님, 그럼 전우원 씨의 엄마라는 사람은 결국 전두환 씨한테는 지금 며느리가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한테 며느리라는 사람인데 그 며느리라는 분은 금고를 봤다는 거예요, 연희동에서? 네, 그 지난 9일에 한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직접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술 내용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친모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연희동 집 지하에 금고 방이 있었는데요. 방문에는 그 은행 대형 금고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핸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금속 핸들까지 달려 있는 이 금고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방 4방에 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책장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책처럼 꽉꽉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비밀 금고의 위치를 직접 그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전두환 씨 서재에 이 돈 세는 기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며느리 3명이 1,000만 원 다발을 이 잘라서 만드는 그 작업 있잖아요. 현금을 분류하는. 1,000만 원씩 묶는 거. 그렇죠. 그죠? 네. 그걸 같이 한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비자금 찾기 위해서 수사 당국이 이제 가택 수색하는 뉴스가 들려오면은 현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와서 가방이나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서 나누어서 들고 나가는 그런 장면도 자기가 직접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접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 진술 자체가 최진봉 교수님 예. 영화 장면 같은
그런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그런 폭로 인터뷰에 대해서 이순자 씨의 입장은 뭘까요? 이순자 씨는 이게 다 잘못된 얘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순자 씨는 어쨌든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 의원이 씨가 폭로하는 내용이 친모가 제공한 내용인 것 같다. 거기는 맞는 것 같아요. 친모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운동을 하거나 놀이터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오락실을 가서 집으로 손님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봤다고 하는 말을 좀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원이는 허튼 소리를 해도 피부치나 끙끙 앓으면서 참고 있는데 우원이 친모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병든 아들 아마 우원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지 라면서 이 전우원 씨의 행동을 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그렇게 화살을 친모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보세요. 여기에도 자가당착적인 뭔가 얘기가 있잖아요. 보세요. 언제 이혼했는가 시점은 저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혼하고 지금 전우원 씨의 생모는 아니지만 이 부친은 전재용 씨는 지금 다른 이 부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우원의 친모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그 며느리한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지금 29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줬다면서 위자료! 돈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순자 씨는 비자금 같은 거 없다, 큰 거 같은 거 없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생각은요, 이수영 교수님,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진짜 한번 지하에 가고 막 열어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막 충동 느낄 거예요, 진짜. 그게 지하에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틀림없이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재용 씨, 전 남편이죠. 전 네. 남편이 그러니까 이 그 변명을 하는 부분이 더 좀 뭐 인정 비슷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네. 이 어머니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아드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시에 비자금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 있는 비자금을 그 지금 전처 며느리 보는 앞에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다발을 묶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자금은 있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뭐 이게 변명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진실은 하늘이 일단 알고 있어요. 딱 하늘은 봤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새파랗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혼란스럽고 어쩌면 또 두려움도 느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전우원 씨 본인이 아닐까 싶어요. 방송 인터뷰 이후에 어떤 심경일까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너 학비 다 내주고 미국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가족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고 충분히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와서 TV에 나와가지고 불쌍한 척하냐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너무 큰 감사함으로 또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전우원 씨의 저 마음을 사실 저희가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움보다는 허점이라서 약간의 그래도 지금 가족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전원 씨 입에서.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뭔가 자신의 어떤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뭔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회개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하.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기본적인 애정은 가지고 가고 다만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전두환 씨 재산 물수 관련해서 재판이 이제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근데 이게 조금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전두환 씨가 사실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뭐 무기징역 선고받고 그리고 2,205억 추징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산시 임야 5필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한 75억 상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범죄자의 재산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이걸 다 팔아가지고 공매 절차를 거쳐서 다 팔아가지고 요 매각 대금을 가지고 검찰이 이익을 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필지 20억 상당은 검찰이 받아가지고 환수를 해서 다 국고에 기속됐는데 나머지 55억 상당이 지금 환수가 안 됐거든요. 아. 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 측에서는 이게 지금 미납 추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환수 더 이상 못하고 절차 종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공매 처분까지 다 이루어지고 국고 기속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행정소송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이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지금 이 신탁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한 상태인데 관련해서 이 집행 절차에 또 신탁사가 이의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기일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빨리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네. 하지만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나마 이 추징금을 다 환수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씨가 국민한테 할 수 있는 거는요. 죽기 전에 남편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이제 이순자 씨가 죽기 전에 우리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진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실을 죽기 전에 다 고백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데 황당하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 승객이 지난달 16일에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항공기 안에서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먹다가 이물질을 씹었다고 아이고. 관련된 사진과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사진까지요? 그렇습니다. 어머. 당시에 비빔밥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 모습을 올리면서 저 모습입니다. 네. 저거를 먹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통 기념으로 많이 먹기 전에. 찍잖아요. 비비기 전에네요. 네. 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습관적으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대충 찍고 먹고 있었는데 네. 입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서 놀라서 뱉어보니까 씹은 이물질 파편이 함께 나왔다. 어머. 이렇게 사연을 올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두동강 나한테 파편이에요. 그러면 저게 비비기 전에 있었는가 그 전 사진 보세요. 저기 있네요. 어머, 지금 저기 있어요. 저게 두동강 나기 전이고 저걸 비비고 습관적으로 비비고 씹다 보니까 두동강 났어요. 저게 뭐예요, 오지원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보기에는 뭔가 깨진 그릇 조각 같기도 하고 뭐 커피잔 색깔이 지금 약간 붉으스름하게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커피잔 조각 내지는 옆에 그릇 조각 뭐 이런 사기 그릇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어머. 사실 아직까지 지금 정확히 뭔지는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시아나 측에서 이게 정확히 뭔지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글쓴이에 따르면 이 씹은 직후에 승무원한테 바로 이걸 얘기를 했대요. 아하. 그러니까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가기 회수하기에 되게 급급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은 걸 보여줬더니 사무장님이 이제 계속 와서 사과를 하고 뭐 레포트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진을 찍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승객은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지금 봐도. 그래서 이 씹고 난 이후의 통증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기내식, 뭐 간식이나 식사 이런 것들은 거의 먹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머. 지금 좀 많이 다친 걸로 보입니다.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치과에서 치아 2개가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 파절된 상태라고 어머. 해요. 그리고 하나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이 범랑질, 에나멜 성분이 지금 손상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어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재생이 안 돼서 원상복구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뭐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발치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 임플란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측에서도 이 피해 당사자에게 진단서를 받아서 이런 진단이 내려진 게 맞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어머. 그리고 제공됐던 해당 비빔밥은 이 출발지가 하와이이기 때문에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서 이 아시아나에 공급한 거라고 합니다. 일단 기내식 얼마나 황당해요. 기내식에서 나온 음식에 기내식에 저런 게 들어있을 줄, 이물질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비빔밥 잘 비벼서 아이고 배고파서 씹었는데 거기서 그리고 지금 치아 2개가 손상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는 그 승객의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나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내식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고객과는 보상 협의 중이며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방침입니다. 다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무슨 말? 즉각적인 치아 진료는 보상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보상 못하겠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 측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바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 치아 파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네. 이 손님은 지금 나중에 뭐 임플란트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 네.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시아나 측에서는 그거는 좀 보상해주기가 어렵다.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아시아나 측 관계자에게 물어본 얘기도 지금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법원에 소송을 가게 되면은 이 향후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의에게 감정을 받아서 네. 인과관계가 나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장래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아나 측 주장일 뿐이지 실질적인 정확한 치료비 배상 범위는 따져봐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의사 선생님이 나와 계시니까 여쭤봐야겠어요. 그러면 치과적 손상으로 최명규 원장님, 이 승객분이 요구하는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치아 관련 장애 그리고 뭐 후유증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치료를 받은 후에 그 치아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가는 우리 그 각자에 따라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칫솔이라든가 치아 위생을 갖다 완벽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이거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평균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네. 혹은 굉장히 치아 위생이 안 된다라고 개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장래에 있어서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확실히 치아가 결손이 돼서 씹는 데 지장이 있는 것 같은 건 명확해지는데요. 가장 애매한 경우는 통증입니다. 네.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충분히 검증된 의료기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파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한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그럴 수 이제 있어요. 그 부분은 검증이 되는 부분에 돼야 아하.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치료가 굉장히 내가 불편하다. 뭐 예를 들어 떼고 나서 다시 해야 되겠다. 모든 이런 경우가 모든 치과 치료의 상당 부분이 우리 환자분의 주관적인 부분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자 하는 게 네. 우리 항공사 측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어쨌든요. 비행기 기내식 먹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물론 기내식을 아시아나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앞서 들은 것처럼 현지에서 출발할 때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와 계약 맺었겠죠. 그러면 아시아나도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든지 하는 강공책 나오세요.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반드시 승객들의 안전에 기내식 안전 문제에 신경 써주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또 상식적이지는 않은가 봅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거 우리 유치원에서 그렇죠. 배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일인데 웬 차량 한 대가 차도가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무려 인도위를 주행하는 일이 어머.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함께 보시죠. 어허,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서울 마포구안 도로인데요. 도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저 차 어머머. 지금 어디로 가나요? 어머머머머. 난데없이 인도위에 올라섰습니다. 어머. 비좁은 인도위를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지 후진까지 하고요. 또 전진하고 후진하고 반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근처 걷던 보행자들 보세요. 차 때문에 보도로 가지 못해서 지금 차도로 내려와서 보행자들이 차를 피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 뭐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차가 지금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해가 되지가 않고 네. 저 상황에서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어머. 영상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마저 영상을 보시면 네. 차량이 저렇게 인도 위에서 앞으로 뒤로 갔다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주변을 지나고 있던 경찰차가 있었던 겁니다. 아하. 경찰차가 현장을 딱 목격하고 출동을 했는데 야, 저기 네네네. 문제 차량이 있는 곳으로 경찰들이 다가섭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때 가서 경찰을 받는지 네. 후진을 시도해 보는데 결국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 차가 최재문 교수님. 예. 우리 보통 낯선 곳에 가면 100번 양보해서 길 아무리 내비게이션 틀더라도 길 헷갈릴 수는 있지만 아니 길을 잘못 들으면 애초부터 후진 비상등 넣고 후진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저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잘 몰라서 또는 또 실수해서 들어간 걸로 보기가 어려운 왜요? 정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 17일 밤 10시경에 있었던 서울 마포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저 사람 확인에 경찰이 찾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해봤더니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아하. 음주운전이었던 거죠. 세상에. 그래서 운전자의 혈관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 0.08%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붙잡아 입건을 했다고 하고요. 이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글을 올렸냐? 음주운전의 끝엔 출근한 없다.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는 맞아요. 글을 올렸는데 아마 술을 먹고 제대로 이 도로와 인도를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분들이 신고 안 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누리꾼들 반응 중에 이게 와닿아요. 저런 사람은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한다. 이거 정말로 법으로 만들든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또 간절해집니다. 제발 음주운전 이 땅에서 뿌리 뽑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해도 애국 잔소리 듣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도 애국일까요? 허주현 변호사님. 애국일 수는 있는데 애처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이요, 이 재혼을 했는데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이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배우자 사이에서는 자녀 3명을 또 낳았대요. 다복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총 5명의 아이를 지금 배우자와 이 30대 남성이 같이 양육을 하는 상황인데 야, 다둥이 집이에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또 열심히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야, 마음씨 심성이 고우세요, 진짜. 네, 그런데 네. 아내가 조금 참기 힘든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머? 2022년 9월에 남성이 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또 집으로 데려왔다고 무슨 합니다. 녀요? 내연녀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데려오면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 집 구조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아이 3명에다가 남편의 전처의 아이 2명까지 5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것만 네. 해도 지금 버거운 일인데 갑자기 남편의 내연녀 아이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 총 6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 아이가. 어머. 이거는 너무나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남편하고 이 부인 사이에 부부 싸움이 잦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자주 가출 후에 복귀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 부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우울증 약 등을 과다 복용해서 어머. 병원에 후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내분은 모르긴 몰라도 앞서 보셨죠? 천사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앞서도 전처 소생 2명까지 다 거둬들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의 소생 3명과 자녀 3명과 5명 잘 키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녀요? 내연녀 사이에 낳은 또 자식을 남편이 데리고 오는데
차마 그 아이한테는 화를 못 내니 남편한테 온갖 화를 내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까지 세상에 악을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적으로. 최명규 원장님. 일단 자녀가 있다는 걸 떠나서 내연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결혼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는 방법이 없다는 것 절망감이 세상에. 더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단지 아이가 한 명이 와서 그 아이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5명 키우는 수고에서 6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내연녀의 아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받게 되는 어떤 수모와 수치와 부담은 그렇죠. 엄청나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관계가 있게 되며 이거를 도대체 다른 아이들한테 어떻게 아유. 설명해야 될지를 해도 끔찍하며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건 역시 당연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가 충분한 치료를 하더라도 아이고. 잘 반응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하고 나에 대해서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머,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행동을 결심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분은 참다 못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어요. 허주현 변호사님, 남편이란 사람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기는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남편이 일단 아내가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단 병원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쯤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국밥집에 들러서 같이 이제 둘이서 아침을 먹었는데 이 남편이 반주로 혼자서 이제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취한 겁니다. 잘한다, 잘해 진짜. 네. 그러니까요. 야, 아픈 아내 앞에 두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혼자 술 먹고 취한 것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집에 와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너 때문에 응급실 다녀왔다.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온몸을 그냥 때려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했는지 눈 주위 뼈가 다 부러지는 이 상해를 입고 아내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죠. 아니 본인이 그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당당함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대체? 아니 내연녀가 낳은 아이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럼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아내한테 와서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니까 그 여자와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할 테니까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든지 네. 이렇게 해도 그 부인이 받아줄까 말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내연녀 아이까지 데려가서 6명을 맡기면서 그 아내가 너무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폭행을 합니까 도리어? 이 사람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의 무자비한 행동, 정말 몰상식한 행동, 비인간적 행동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요. 이 지금 아내를 폭행했다고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아이까지 때렸어요. 어머. 아니 아이를 주거지에서 3살 아들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한 차례 또 때렸다는 겁니다. 몇 살? 아들 몇 살 됐다고요? 3살. 야, 세상에 이게 진짜 저 아빠라는 인간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진짜 법의 심판 받게 해야 되잖아요. 허주현 변호사님. 네, 결국에 재판부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하고요. 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했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형량 자체는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이 형을 고려를 했겠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의 어떤 공분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형인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내연녀 폭행 전과도 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다시 이 3살 아들을 폭행하고 또 자기 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울증까지 걸리고 이걸로 약을 많이 먹은 배우자를 또다시 폭행하고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삶의 행동 질이 툭하는 폭행이에요. 진짜 세상에.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3살배기 아들을 어떻게 손찌검을 해요, 세상에.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수정 교수님, 이 아내분은요. 2년 뒤에 이 정말 무자비한 남편이라는 작자가 또 다시 나올까 봐 그 공포감이 또 사로잡힐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징역이 2년밖에 안 나왔나 이게 이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동종전력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아동 학대도 이제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형에 충분히 가중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안화골절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해입니다. 뭐 눈을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상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만 2년밖에 주지 않고 뭐 치료 명령 등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게 기껏해야 40시간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갱생이 될 건가 의문이 들고요. 출소 이후에 틀림없이 본인이 처벌받게 만든 그 아내분에 대해 가지고 돌아와서 또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피해자와 그리고는 이 아이들 6명이죠. 이 6명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처벌을 받아서 징역살이를 갔지만 문제는 이 엄마 같은 경우에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들 3명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정이 유지가 될지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남편이란 몹쓸 작자는 법의 심판을 2년간 받겠지만 이 아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육 조건, 양육 지원은 해당 지자체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씨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누구냐 넌. 그런데 세상에 대낮부터 이 말이 튀어나올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 대사가 나올 일이 없을 텐데 어허. 웬만하면 대체 어떤 황당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뭘까요? 네. 네, 강남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입니다. 파란 옷 입은 남성 자기 차에 가서 트렁크에서 물건도 꺼내고요. 조수석으로 향하는데 네. 조수석 문을 열었더니요. 어머 세상에 저 사람 뭐지? 내 차가 맞는데 낯선 남자가 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뭐 반갑다 친구야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냐 넌 이건 거죠. 어머. 마주한 두 남성 지금 차 옆에서 서로 대치하는데요. 몸싸움하네요?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 대체 너 누구니?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게 서로 밀치는 게 뭐 반가워서 투닥투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진짜 가려고 하니까 어딜 가요? 막 이런 거 같아. 지금 저렇게 지금 몸싸움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금 전 상황으로 가서 이 방금 보신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하. 네, 차주가 등장하기 바로 몇 분 전입니다. 이 수상한 남성, 빌라 주차장 수성이다. 문 안 잠긴 차량 보고는 저렇게 조수석 내부로 들어가서 뒤진 건데요. 때마침 나온 차주와 저렇게 마주친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머머. 떨어진 동전을 지금 줍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어머머머. 황당한 차주, 야! 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 CCTV를 확인해서 도망간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남성 숨어있던 곳 바로 인근 PC방이었습니다. 경찰의 예감이 적중한 건데요. 사건 발생 40분 만에 저 남성 드디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대낮부터 하재근 평론가님 차량 털이를 한다요? 이건 진짜 강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진짜. 내 차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절도범이 체구도 굉장히 큽니다. 네. 현장에서 그 차 주인이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은데 저 사건이 3월 13일에 경남 김해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아하. 절도범이 저 당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가서 현금 106만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주인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11만 원은 현장에서 돌려받았는데 네. 9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도주했던 사건입니다. 아하. 저렇게 도주했지만 결국은 잡혔어요. 앞서 보신 것처럼. 근데 잡는 과정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난 후에 피해자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를 갖다 하였고 범인이 CCTV로 볼 때 20대 남자고
막 뛰어서 도주를 갖다 한 것으로 볼 때 PC방도 갈 수가 있고 커피숍도 갈 수가 있는데 PC방이 저희 관내 한 3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PC방부터 한번 수색을 갖다 해보자. 운 좋게 제일 먼저 간 PC방에서 범인의 발견을 갖다 하고 근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범죄를 하는 것도 어리석지만요. 그 행동 보세요. 타조 아시죠, 여러분? 타조는 자기 머리만 숨기면 사람들이 못 볼 줄 안다는, 다른 동물을 못 볼 줄 안다. 딱 타조 꼴이에요. 그거 PC방에 숨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못 잡습니까? 반말하려고 지금 존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대낮부터 차량 처리한다. 이런 범행을 한두 번 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볼 때마다 저렇게 잡히는데 왜 저런 일을 하지? 생각하거든요. 네. 범죄자들은 잡히지 않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잡히게 되게 되면은 잡히기 전에 보통 5번, 10번 정도의 범죄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거의 5번, 6번의 범죄 중에 또 물어보면은 꼭 잡힐 뻔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잡힐 뻔한 일을 갖다 처음에는 주춤하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대담해지게 되고 네. 임기응변이 잘 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범죄자는 아마 저런 위기 상황을 닥치는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따라 본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진화된 방식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참나, 그러니까 참 어쩌다 이런 세상이 이래 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수정 교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장면 있잖아요. 차주랑 딱 맞닥뜨렸을 때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게 저 절도범이 흉기라도 지니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근데 저 사람은 이미 어떤 범행 수법이라는 게 거의 습벽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닫혀 있지 않은 차만 노렸다고 하고 차 안에 있는 물품만 이렇게 절도를 했던 네. 그런 동종 전력이 뭐 꽤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지금 차량 터리로 지금 그렇게 되면 특수 절도가 적용이 돼가지고 네. 차량 내 금품 절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하. 아마 상습 가중이 되면 뭐 징역형을 갈 개연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저 장면들을 좀 보니까 좀 네.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주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뭐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좀 지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판단 능력상에 좀 미비점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서 지금 징역을 보낸다고 지금 저런 수법이 그러면 중단될 거냐. 그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계속할 것 같은 이런 걱정도 되네요. 혹시라도요, 지금 이 순간에 저런 사건 영상 보면서 모방범죄 꿈꾸는 사람들 정말 그 생각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절대 범죄는 따라하지 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늘 어디든 쫓아가서 반드시 검거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